근데 지금 정권은 확실히 선제적으로 많이 빨리 반응하는 스타일 같아요. 어쨌든 세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당장 저는 당장 다음 달에도 생길 수 있다. 왜냐면 근데 세무사님 지금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고 음. 지금 매매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고민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시장 전망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매 월마다 약간 새로 리셋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실 미디어 이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말하는 게 그분들도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이러거든요. 막 폭락론자 이러면서 폭락만 계속 말씀하시진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무지하진 않으시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매달 그 본인의 기준마다 세팅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점점 세분화되고 개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반적이고 대중화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분화되고 개별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팔아라라고 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시장이나 부산 시장에선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춰서 좀 이런 것들을 필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누군가에겐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진입하시는 분이 조금씩 생겼죠. 특히나 이제 13 대책 나오고 나서 뭔가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보따리 마냥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렸네 시장라고 생각하셔서 진입하신 분도 있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높아. 왜냐면 미국에서는 FOMC가 뭐 이자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의 그 금리 시장이 대한민국의 그 다양한 경제 여파를 미칠 거고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에게는 아직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좌우하는 게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그리고 시점으로 봤을 때도 오늘은 최저점이라 생각했는데 당장 내일에는 이 정책 변화로 확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셋 자체를 계속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거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할 거냐, 이걸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정책들이 좀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니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여러 정책이 이제 사실 있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뭐 미분양 주택도 구입할 거다. 왜냐면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랑 박근혜 정권 때 미분양이 많았었으니까. 네. 그런 대책들의 과거 대책들을 이제 배우면서 앞으로 투영될 게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제 공부해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택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미분양 주택이 이명박 정권 때 16만 5천호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꽤 많았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이제 6만 2천호가 넘어가야지 위험 순위다. 근데 괜찮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 11월부터 한 달마다 10,000호씩 늘어났거든요. 미분양 네. 주택이. 네. 그래서 지금은 7만 5천호 이미 넘어버렸어요. 네. 네. 지난달에만 6만 8천호였는데 확확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겠구나.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한 10만 원 쌓여야 대책이 나올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 관점은 이제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얼마나 레드 신호로 느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는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예전의 정책을 그대로 이제 이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는 끌고 와서 쓸 거다. 왜냐면 기재부에서도 계속 과거에 있었던 정책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연마다 계속 그 관련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런 대책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무난한 게 최근에 나왔죠.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가면 200만 원 해주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 가면도 시간 지나고 미분양이 더 쌓이잖아요. 네. 액수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아. 아니면은 그 주택에 대한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변화는 이렇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1년에 하나씩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7번 정도를 한 거잖아요. 7, 8번을. 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 위험의 파악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한 번에 이게 서너 개를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하나 먼저 나온 다음에 시장 상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짜리 모아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8년도에 처음 나온 건 뭐냐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있었어요. 중과세율이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게 하겠다. 네. 뭐 투기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근데 그때 미분양 주택을 사면 중과세 적용은 하지 않겠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시덥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로 터지고 나서 글로벌 경제위기 터졌잖아요.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금리도 그때 높아진 상태였고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보유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좀 똑같이 좀 약간 하락으로 가는 추세? 그렇게 변동됐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상당히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뭔 대책이 나왔었냐면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더 좀 센 거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그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5년 이후에 만약 양도를 한다. 뭐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감면.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60% 감면. 이 양도소득세를 결국은 이제 감면해주는 대책들이 계속 나왔어요. 취득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때 이제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 보유세, 처분 다 혜택을 주면서 또 미분양 주택을 사면은 양도소득세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 이런 혜택들이 나온 거죠. 네. 근데 또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내가 미래에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취득할 때 부동산 불경기가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의 불경기가 몇 년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5년 있다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어차피 안 내는데 그거 100% 감면해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미래에 이제 경기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엄청 경기가 다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5년 후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로?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미래는 신의 영역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로 나왔던 건 뭐냐면 13년도예요. 그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예요. 99조 2 그냥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정책이 있었구나. 왜냐면 계속 촘촘히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분양 주택도 있지만 신규 주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5년간 양도세 감면. 그때 9개월 딱 했었어요. 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때 그걸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무적 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사면은 도장을 꽝 찍어줘요. 그래서 거기다 조세특례제한법 몇 조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분이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세 그걸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감면을 받았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었다.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3년도에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 이 혜택을 받아서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지나서 5년 지나면 18년도잖아요. 네. 부동산의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죠, 거의. 네. 예, 아마 16년도부터 약간 호황기가 좀 네, 시작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다가 21년도에 만약에 고점에 만약 팔았다, 진짜 아트적으로 팔았다 라고 하면은 5년간 발생한 양도세 부분에서는 감면 100% 받았던 거죠. 그런 분도 실제로 있겠네요. 저는 했었어요, 신고서를. 예. 저는 그런 분들의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해주는 사람이기 그런 때문에. 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너무 부럽네요. 22년도 말에 팔았었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다주택자여서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지만 또 이 주택은 뭐가 있냐면 감면 받더라도 100%에 대해서 이제 20%의 그 농어촌 특별세는 내지만 그 중과세가 필요가 없는 거죠. 100% 감면이니까 세금 자체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의 카운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13년도에 그 제도 때 99채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한 채가 있어요. 이 한 채 팔 때 비과세 받아요. 99채 주택을 카운팅을 안 해요. 네, 그런 혜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11년도에는 이제 그냥 미분양 주택이었는데 이제 이게 안 팔리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안 사요, 분양권은. 네. 근데 준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또 혜택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미분양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네. 준공됐는데도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건설에서 살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5년이었어요. 5년 임대주택을 하고 나서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런 제도도 있었고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분양권이 그때 할인을 막 했었어요. 할인한 만큼 감면액을 적용시켜주겠다. 미래 양도소득세를.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별거 다 했네요. 네, 별거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대책들이 언제 나올지랑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될지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나왔었던 08년도에 이 혜택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던 분은 사실상 5년 지나고 나서의 13년도에는 어떤 재미를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사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도 본인의 자산이 떨어지길 바라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13년도에 나왔던 대책으로 사셨던 분들은 그게 완전 하락기, 거의 하방이었죠. 거의 하방이었는데 그때 구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쭉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언제 나왔을 때 그걸 구입할 시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게 정말 어렵긴 하죠. 저는 결국 대책을 말하는 거고 네.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 정책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씩 나왔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뭉쳐서 한 번 나왔다가 세 개 거 합쳐서 하나 또 나왔다가 기간을 늘렸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본인이 이게 어떻게 그 시장 방향이 흘러갈지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조세 지원 정책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정부가 미분양이 얼마나 쌓여야 이 대책을 풀어야겠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정권은 확실히 선제적으로 많이 빨리 반응하는 스타일 같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선제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세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당장 다음 달에도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본인들이 말한 62,000호의 그 기준점 위험 수위를 넘어섰잖아요. 이미 75,000호니까. 근데 좀 더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면 좀 더 뒤에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23년 7월에는 왠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매년 7월에는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네. 물론 개편안이에요. 그게 나오더라도 여야가 충돌을 하면 24년도에 그 세법이 온전히 이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그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뭐 5년간 감면해주겠다. 네. 근데 여야가 충돌을 하면 아예 그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24년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반영이 되는데 뭐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뭐 3년간만 100% 감면해준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은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흘러갈 것인가 살펴보고 24년도에 결국은 확정된 게 어떤 거냐 보시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